자, 이번 시간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관련한 주제 보시게 될 테고,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묶어서 이제 문제가 구성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문이 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일단 외국인 얘기를 하려면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개념,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라는 개념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기본적인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구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 거래 허가제 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 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국인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 공급 계약 등을 체결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라고 전제가 되면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 골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 따르면, 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바로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든가 또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외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 별개의 문제로 군문 야생 등에 해당이 되면 따로 이 또 허가도 얻어야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구조가 뭐냐면, 만약에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는 것은 필요가 없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어서 이미 허가를 한번 받았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등 취득에 있어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전체 그림 때문에 이게 중요 쟁점이 되게 됩니다. 다시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요, 부동산 등 취득 신고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외국인이 토지 거래 허가라는 것을 혹시 받은 상태다 그러면 부동산 등 취득 허가라고 하는 것은 요하지 않는다. 이게 전체 그림을 가지고 묻는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 외국인 등에 관한 정의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위에 여러분 자료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 등 자 포함되는 사항이 나와 있고요. 제외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점점점은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그럼 무조건 옳은 표현. 점점점은 외국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다? 틀린 표현. 지금까지 문제는 다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덩어리가 이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이라는 주제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렇게나 아무나 하나 뽑아요. 그래서 뭐 국제연합기구라든가 유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다 어떻다?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옳은 표현.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외국인들의 정의를 외우려고 애써서, 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뭐 지분권이 어떻다, 이걸 다 외워. 근데 이제 지금까지 16년간의 모든 문제는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그러면 옳은 표현.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다? 틀린 표현.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제위원들이 내는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해당한다, 아무거나 뽑아서 해당한다, 옳은 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걸 쳐 외우기 시작해. 죽습니다. 이거 절대 못 외워요. 어떤 이슈가 돼도 외국 정부까지 막 내리게 되면 뭐 미 합중국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할 때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외국 정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옳은 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 아주 심플하게 뽑아내는 주제.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출제가 되는데 수험생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걸 겁나 어렵게 공부를 해. 그래서 사서 고생을 하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에 관한 주제 이슈가 되겠고요. 자, 이제 전체 묶어서 이제 봐야 될 것이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 취득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취득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따라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유라고 해서 원래 한국인이었다가 외국인이 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보유하고자 한다 해서 결과적으로 외국인이라고 하는 총 3가지 축에 따라서 부동산 등 취득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신고해야 될 것이고요. 자, 보게 되면 이런 식입니다. 자, 먼저 계약에 따른 취득에서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경우는 30일 냅니다. 이 뒤쪽은 얼마? 60일. 이게 이제 별 의미는 없고 과거에 다 60일이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빨리빨리 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얘는 법을 개정 안 한 거예요. 실제 외국인 등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 의미 없어요. 날짜 이런 것들 포인트 안 됩니다.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틀리게 뽑을 수는 있을 텐데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그거죠. 외국인 등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앞에서 매매계약,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외국인의 경우 국적하고요, 매수 용도 등을 표시를 해야 된다. 신고서에다 그걸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르면 따로 이 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어떻다? 요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전체 법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는 따로 이 취득 신고 등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제외하거든요. 과태료 300만 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고 하다 보니까 300이고요. 나머지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라고 해서 상속, 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 이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아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그런데 이미 취득을 해버렸을 때는 이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 구조를 보셔야 돼. 하나만 더 계속 보유라고 하는 거. 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등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내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 6개월짜리는 과태료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외우면 되게 어려워지고요. 구조를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취득하면 계약은 체결하니까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300만 원 이에 대응해서 이미 취득을 해버린 경우에는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같은 경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그 다음에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된다. 과태료 100만 원 해서 구조를 보셔야 돼. 문장을 보려고 하지 말고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 문제를 구성을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등 취득 신고에 관한 주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대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그래요. 지문 1개 정도밖에 보통 구성이 되지 않는데요. 자, 군문야생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물어봤던 주제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라든가 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물론 문제 구성할 때는 주로 나오는 게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나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제일 뒤에 있거든. 그래서 별 의미 없이 군문, 야생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여기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할 때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이라고 해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어떻다?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해서 아까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허가 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미리 토지거래를 받아야 되듯이 미리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자,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군문야생인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어서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따로 이 토지 취득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 신고 등 요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군문야생이 하필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따로 어떻다 군문야생이라 할지라도 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건 완벽하게 법 구조문에 의해 법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문장 자체를 외워서는 해결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서 자 답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면서 심플한 주제가 외국인 등이라고 하는 거 전부가 다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문제는 모두가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상당히 길게 나오는데 끝머리에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하는 구조. 자 취득 관련해서는 신고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계약에 따른 취득은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하지 않게 되면 300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라고 해서 상속 경매, 뭐 법인의 합병. 우리가 이제 등기법 할 때 설명드리지만 상속 얘기 나오면 항상 같은 게 법인의 합병도 같은 말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미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이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에서 옛날에 이제 과태료까지 구성이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 허가 군문야생 혹시 아주 옛날 문제 패턴인데 문제가 구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이때는 토지 취득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정도가 한 문제짜리 전체를 묶어서 한 문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단순화시키는 작업들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뛰어넘는 지문들은 답으로 구성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어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는 주제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거 작년에 최초로 이제 우리 시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이런 게 최초로 시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될 텐데 자,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자,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등을 함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업소에 방문을 해서 사인을 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이 중개사무소에 오지 않더라도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해서 어떻다 사인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이것이 뭐냐면은 법에 없어요. 법에 없고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 장관이 구축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사이트를 가게 되면 쭉 하니 시스템 자체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얘기 정리된 자료 자체도 뭘 가지고 지금 그 사이트의 주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구성을 한 것이고요. 이건 이제 결국은 정말 양이 방대한데 결국 포인트는 법적 효력이 가장 중요한 이슈.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시험 문제 구성할 때도 지금 작년 계약 확정 효력이라고 해서 계약 확정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매도인 안 오고 매수인 안 오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증번호 뭐 이런 걸 보내가지고 인증을 받아가지고 사인을 받아가지고 자 만약에 이 계약이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마치 두 분이 오셔서 사인한 거랑 똑같은 구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바로 계약 확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아무래도 주된 이슈가 되는 것은 계약 확정이 됐을 때 이게 다른 일반적인 만나서 하는 계약과 달라지는 게 뭐냐 요 세 가지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작년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적용 범주라고 하는 거 전자계약의 당사자 개인 법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법인 아닌 사단은 거래 당사 전자계약에서 거래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등기법이랑 우리가 비교해서 기억을 해야 될 주제이기도 한데 얘의 법인 아닌 사단 종중 얘기하는 거죠. 종중이라고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거 이런 애들은
자, 소위 만나서 사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자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해서 좀 이따 비교해서 등기법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적용 대상 계약에서 자, 보니까 제외 가십시다. 이거 다 외울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이게 양이 많아서 외울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보니까 공급계약이라든가 매매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다 치고 지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앉아서 매도인 매수인 두 사람한테 인증본을 보내고 등등 거기다 이제 폰에서 사인을 하고 그럼 거기에 저장이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가리켜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념상 뭐가 없다. 당연히 전자계약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중개를 했을 때만 소위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 가능하다 해서 그걸 자세히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 두 사람 사이의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사이트에 접속해갖고 너도 핸드폰으로 보내라 사인해라 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개공이 매도인 매수인을 부르지 않고 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인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에서 제외되는 것 두 가지. 자, 제외되는 것 딱 한 가지구나. 거래 당사자와 관련한 거래 당사자끼리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적용 범주가 아니다라고 할까. 두 개 외우셨습니다. 법인 아닌 사람이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주체가 거래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 종중이 땅을 사거나 팔려면 반드시 복덕방에 관련 대표자 등이 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한다고요? 지금 매도인 매수인 부르지 않고 전자적 방법의 인증을 통해서 계약이 확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문제. 먼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공급계약 체결하면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개가 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게 된다. 제출할 때는 단독 제출했었고요. 신고 관청이라고 해서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어떻다? 자, 제출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전자적으로 국가 서버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굳이 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개공의 입장에서 좀 메리트랄까요? 두 번째 이슈. 지금 임대차 계약도요. 개공이 중개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바로 확정일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으려면은 이렇게 가야 되죠. 거래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 공증인 사무소 등을 가서 뭘 해야 돼? 이렇게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될 것인데 전자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완성이 되면 어떻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또 하나의 쟁점. 자, 우리가 보존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자, 전속중개계약서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차피 서버에 저장이 돼 있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굳이 어떻다? 보존 의무가 없다 해서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로 가야 되죠.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그리고 계약 확정이란 상태에 이르게 된 두 가지. 개공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없고요. 신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보존 의무가 없다. 한편 임대차가 주로 문제가 될 텐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따로 이 동사무소 가지 않더라도 다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임차인이 자, 우선 변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민
법인 등록만 이전을 하게 되면 이미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니까 대우선 변제권 등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요게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에 관한 주제. 다시 외우셔야 돼. 언제? 지금 외우셔야 돼. 가서 안 할 거잖아, 공부해서 법인 아닌 사람 전자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계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세 번째, 이렇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전자계약이 확정되게 되면은, 자, 개공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될 테고 보존 의무 없을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냥 확정일자 자체가 그대로 다 부여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요. 잠시 후에 다음 주제 확인합니다.